태풍이 강타해 물에 잠긴 관공항이 내일 오후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인 3,400여 명은 전기와 물이 끊긴 호텔에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필품과 의약품도 동인했는데 우리 정부는 현지 한인 의사를 섭외해 진료를 도왔고 교민들은 임시 거처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여성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가 신고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구를 연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빨리 내리고 싶었다며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누리호가 쏘아 올린 위성 가운데 도요새 3호인 다솔의 신호가 잡히지 않고 사출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사출되지 않았거나 궤도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슈퍼태풍 마와루가 휩쓸고 지나간 괌공항이 7일째 폐쇄되면서 우리 관광객 3,400여 명의 발이 묶여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괌 국제공항이 내일 오후부터 운영이 재개됩니다. 첫 국적기 편이 현지 시각으로 내일 오후 5시에 도착해 저녁 7시엔 인천공항을 향해 이륙합니다. 먼저 윤동빈 기자 리포트 보시고 괌 관광객들의 열악한 현재 상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초속 50m에 이르는 슈퍼태풍 마와르가 덮치고 가면서 바닥에 물이 흥건히 들어찼던 괌 국제공항. 괌 공항 관리 당국은 이틀 뒤인 오는 30일 재개를 목표로 복구 작업에 매진했는데 이보다 하루 앞선 내일 공항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후 3시에 괌 국제공항이 정상화될 예정이라며 한국 국적기가 내일 오후 5시에 괌에 도착해 7시에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괌 항공편을 임시로 늘리거나 기존보다 좌석이 더 많은 대형 항공기를 투입해 최대한 많은 관광객을 데려올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괌 현지에 임시 대피소 3곳을 마련했고 임시 진료소를 열어 처방 전 안내도 돕고 있습니다. 괌 관광청은 군인을 제외한 5, 6천 명의 관광객의 발이 묶인 상황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국인 관광객이라고 전했습니다. 괌 당국은 전기와 수도가 끊긴 숙박시설의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한국인 관광객 지원을 위해 한국공관과 협조해 응급 의료기관 교통편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류 공급이 끊기면서 괌 시내 일부 주유소에 차량 행렬이 몰렸는데 괌 당국은 주요 유류 판매업체의 연료 공급이 이뤄지기 시작했다며 주유가 가능한 지역별 주유소 목록도 공지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천만다행이긴 합니다만 우리 관광객 3,400여 명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곳곳에 단전과 단수 조치가 계속되면서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고 무엇보다 음식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잠을 편하게 잘 수도 없는 형편인데 하루빨리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현지에 있는 관광객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부러진 나무 잔해가 도로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신호등이 멈추고 뿌리째 뽑힌 나무 기둥에 아예 통행이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모두 슈퍼태풍 마와르가 괌에 남기고 간 상처입니다. 공항이 침수되면서 현지에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 3,400여 명은 닷새째 열악한 환경에 놓였습니다.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호텔 전기가 끊겨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됐고 객실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 아기를 로비 소파에 눕혔습니다. 발전기에 디젤이 다 떨어져가지고 한 반나절은 정전이 됐었어요. 물도 안 나오고 네. 그런 데들은 아직도 전기도 안 나오고 물도 안 나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무엇보다 음식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름이 동난 대부분 식당과 마트가 문을 닫았기 때문인데 먹을 것뿐 아니라 생필품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애기들도 지금 먹을 게 없어서 튀김 우동 같은 거 그런 거 사가지고 겨우 그렇게 먹이고 있거든요. 며칠째 계속 그렇게 먹이고 있으니까. 당장 의약품이 필요한 노약자와 임산부는 더 불안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이런 게 떨어져서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구할 수 있는 약들이 있는데 분들이 지금 사실 제일 급하죠. 이재민과 다를 게 없는 처지가 된 수천 명의 한국인 관광객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최근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실물을 공개한 북한이 이를 발사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새로 건설 중인 서해 동창리 발사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위성 발사용이란 명분이겠지만 이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미국 상업위성이 촬영한 북한 동창리 해안에 새로 건설 중인 발사대입니다. 발사체를 조립하거나 보관하는 용도로 보이는 직사각형 모양의 파란 건물과 낙뢰로부터 발사체를 보호할 필회침으로 추정되는 철탑 2개가 건물 왼편에 보입니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북한이 더 크고 정교한 우주 발사체와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군사 정찰 위성 1호기의 실물을 공개했는데 군사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것은 조성된 국가의 안전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절박한 요구이며 군 관계자는 발사체 탑재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며 해당 위성을 새 발사장에서 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같은 기술로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위반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일 유엔 총회 선거에 아시아 태평양 그룹 중 단독 후보로 지원했는데 이사국이 될 경우 1996년과 2013년 이후 역대 세 번째 진출로 북핵 관련 논의에서 발언권과 표결권을 갖게 됩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성공적으로 3차 비행을 마친 누리호가 위성들을 목표 궤도에 올려놨지만 아직 행방이 파악되지 않은 큐브 위성들이 있습니다. 기후 관측 임무를 맡은 도요셋의 셋째, 다솔이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신호가 안 잡히고 있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건지 장혁수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18분 56초의 비행을 마친 누리호. 초속 7.6km로 목표 궤도인 550km 상공의 주탑재 위성을 사출하는 임무도 성공했습니다. 누리호의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하지만 부탑재 위성인 도요셋 4기의 셋째, 다솔이의 행방이 아직까지 묘연합니다. 카메라 사각지대에 있어 제대로 사출됐는지 확인이 안 됐고 위성 신호도 수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안 보이고 데이터가 약간 부정확하게 보이는 위성들은 저희가 이제 확인이 안 되다. 개발진들은 3호기 다솔이를 찾기 위해 위치 신호를 분석하면서도 아예 사출이 되지 않았거나 위성이 목표 궤도를 벗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위성하고 같이 사출된 건 분명히 아닐 거기 때문에 궤도가 좀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다만 이론상으로는 최소 2기만 있어도 임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만큼 도요셋은 3기로 종대, 편대 비행을 하며 오로라 등 우주기상 관측 임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신호가 잡히지 않는 민간 큐브 위성 저스텍 JAC와의 교신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하지만 검찰이 혐의 입증까지 가야 할 길은 멉니다. 다음 달 10일로 예상되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물론 두 의원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전달했는지 또 휴대전화 초기와 같은 증거인멸 정황의 입증도 숙제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선 검찰은 이성만 의원이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에게 돈을 전달한 장소를 특정하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2021년 3월 말 현금 1,000만 원을 조성해 송영길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강 전 감사 측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또한 검찰은 윤관석 의원도 같은 해 4월 말 송 전 대표가 위원장이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의원들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두 의원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 저는 그 돈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은 임시국회 개원 당일인 다음 달 12일 표결이 유력한데 이후에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소명하는 절차가 남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압수수색 직후 윤 의원, 강 전 감사 등과 통화 등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접촉하며 말을 맞추고 윤 의원의 경우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법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또다시 노동법과 방송법을 놓고 대치 전국이 이어질 분위기입니다.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된 법안으로 야당은 노동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를 민주노총 방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당이 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4일 여당의 반발 속 노동법 개정안 직회부를 강행했습니다. 논의의 지연을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게 무슨 깡패입니까?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야당은 제대로 된 노동권 보장을 위해선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하지만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번 다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당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반박합니다. 6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노동법과 방송법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노동법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이 아닌 파업조장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최대한 알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거대 의석의 민주당이 회기를 쪼개는 방식으로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야당의 독주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택시를 탄 여성 승객이 캐리어를 끌고 풀숲으로 들어가는 걸 이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신고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두 여성은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여행 가방 속에서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낙동강변 풀숲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건 어제 새벽 3시쯤.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풀숲으로 들어간 20대 여성 승객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여행 가방을 들고 있던 20대 여성 B씨를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그제 오후 5시 반쯤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NS로 연락하다가 그냥 처음 만난 거죠. 도면 공개는 아직 정확하게 제출 안 하고 있죠. 뭐. 체포된 B씨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경찰이 데이트 폭력 조사 당시 위험성을 낮음으로 판단한 것이 비극을 불렀는데요. 경찰의 초기 부실 대응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정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 점퍼에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을 나옵니다.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26일 데이트 폭력으로 조사받은 직후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33살 A씨입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당일 새벽 데이트 폭력으로 A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두 사람을 지구대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보복범죄의 위험성을 면담을 통해 5단계로 분류하는데 경찰은 A씨의 피해 여성에 대한 폭행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보복 위험성을 낮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뒤 먼저 귀가한 A씨는 경찰 지구대를 나와 10분 만에 자택으로 온 피해 여성을 주차장에서 무참히 살해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범행 전 A씨가 피해자 집을 일주일에 2-3번은 방문하고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꿨다는 점 등이 위험성 판단에 고려됐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법리 적용을 잘못한 사건으로 보이고요. 지금 스토킹 사건이 틀림없이 맞는데 경찰은 피해자 부검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각을 확인하고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착륙하고 있는 항공기에서 비상구를 연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빨리 내리려고 했다면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겪은 학생들에게는 충격 여파가 큽니다. 전국체전에 참가했던 학생 선수단 일부는 비행기 대신 배를 타고 귀가한다고 합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장한 체격의 30대 남성 A씨가 경찰과 함께 차에서 내립니다. 210m 상공에서 여객기 비상문을 왜 열었나는 취재진 질문에 뜻밖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뛰어내릴 생각이 있었습니까? 빨리 내리고 싶었습니다. A씨는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승객들 다 위험했는데 한마디만 좀 해주셔서.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고 당시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도 선수단 6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를 모두 마친 육상 선수단 중 일부 선수는 비행기 대신 배를 타고 제주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사고 충격으로 비행기 탑승을 불편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하고 항공으로 나눠서 이동할 예정입니다. 다른 학생들도 몇 명 같이 갈 겁니다. 배를 이용하는 제주도 선수단은 내일 오전 제주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황금 연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려 나들이 발걸음을 아쉽게 돌려야 했는데요. 비구름은 밤부터 더 강해져 특히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청계천 산책로가 텅 비었습니다. 우산을 쓴 사람들은 산책로 입구에서 다시 발길을 돌립니다. 연 이틀 내린 비로 어제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청계천 산책로 출입 통제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청계천을 왕복해보려고 했는데 여기 사람도 너무 없고 통제되는 것도 와서 알았어요. 연휴가 시작된 어제부터 시작된 비는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렸습니다. 여행을 왔는데 비가 와서 마음대로 못 돌아다녀서 볼 걸 다 못 보고 해서 좀 불편해요. 비는 내일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밤부터 비구름이 추가 유입되면서 충남을 비롯한 남부 지역에는 굵은 빗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충청, 전북, 경북 일부 지역에 100mm 이상, 제주와 경기 남부에서도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선 시간당 2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도 예상됩니다. 비는 점차 남하하며 전국에 영향을 주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충청권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여름 더위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연휴 내내 비가 내리면서 빗길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설악산에서는 산악 사고가 잇따랐는데 악천후로 헬기가 뜨지 못해 구조에 애를 먹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IC 인근에서 50대가 몰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단독 사고고 바로 현장에 다친 사람 없고 바로 현장에서 견디 힘든 것까지만. 시뻘건 불길이 차량을 집어 삼켰습니다. 어젯밤 11시 25분쯤 충남 당진의 한 국도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SUV가 전신주와 충돌했습니다. 소리 났다. 차량이 타고 있다. 전부터를 들이받고 파라된 타통자는 대체 완료된. 같은 날 대전 구안터널에선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 6대가 추돌했습니다. 산악구조대가 부상자를 로프에 매달아 절벽을 내려옵니다. 50대 A씨는 지난 25일 설악산 대청봉을 오른 뒤 출입이 금지된 등산로로 하산하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26일 저녁 119에 구조를 요청했고 어제 조난 31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로 헬기가 뜨지 못해 구조대원들이 들것과 로프 등을 이용해 10시간에 걸쳐 하산했습니다. 비하고 이제 설악산 내에 이제 안개가 많이 끼었기 때문에 헬기 자체는 뜰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설악산 대승령에서도 50대 B씨가 심정지가 왔지만 악천후로 헬기 투입을 하지 못해 구조에만 10시간이 걸렸고 하산 후에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TV조선 이소누입니다.
정부가 3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반영하려면 내년 4월까지는 협의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의사 수를 얼마나 어떻게 늘려야 할지 사회정책부 신경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의사가 많이 부족합니까? 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의사 수는 13만여 명,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꼴찌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인 3.7명에 도달하려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의사가 6만여 명 정도 부족합니다. 네, 이렇게 전체 의사 수도 부족한데 이 와중에 수도권에는 의사가 몰리고 또 지역에는 의료 공백이 생기는 게 더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전남의 3배가 넘고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치율은 서울이 100%인 반면 광주, 대전, 울산은 0%로 전무합니다. 한마디로 서울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정부의 구상은 의사 전체 수를 먼저 늘리겠다는 건데 의대 정원은 몇 명이나 늘릴 생각입니까? 네, 정부는 지난 2000년 의학분업 당시 줄어들었던 351명을 원상복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협도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부족했던 기간을 고려하면 500명 또는 그 이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체 의사의 총량이 늘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1,000명을 늘려서 추가해서 4,000명 정도 뽑는 것으로 해야 네, 또 증원하는 방식도 중요하겠죠.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있을 테고 또 의대를 신설하는 방향도 있을 거고요. 어느 쪽입니까? 네, 정부는 일단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경실련은 최근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의료 취약지 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며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의사협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이유가 뭡니까? 네,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인력난 해결이 먼저라는 주장인데 필수 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부담이 크고 업무 강도도 세기 때문에 수가 인상 등이 의대 정원 확대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의 기피과에 단순하게 의대 정원만 확대한다고 전공의가 지원할까요? 기피과의 인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다음 달 1일 10차 의료현안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에 본격 돌입할 전망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다시 안정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는데 국민 생명이 달린 만큼 의료 공백 없는 방안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9년) 전 사고였습니다. 캄보디아 출신 만삭 부인이 남편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부인은 숨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부인 앞으로 20개가 넘는 사망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위장 교통사고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작년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도 세간의 관심을 많이 끌었죠. 이후 남편의 소송에도 눈길이 갑니다. 남편은 95억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들마다 판단이 조금 다릅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합차 한 대가 갓길에 선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박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모 씨는 가벼운 상처만 입은 데 반해 함께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출신 부인 A 씨는 숨졌습니다. 당시 남편 이 씨가 부인 앞으로 든 생명보험은 모두 26개로 사망보험금은 95억 원이나 됐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상태에서 약간 미소 띄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보험금을 노린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6년 넘는 재판 끝에 2021년 3월 결국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이후 11개 보험사를 상대로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마다 판단이 갈리고 있습니다. 관건은 숨진 부인이 해당 생명보험을 잘 알고 계약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씨 측 손을 들어준 8개 사건에서는
A씨가 한국어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판단한 반면 다른 3개 사건은 A씨가 계약 체결 내용을 이해하고 진정한 의사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 계약을 무효로 봤습니다. 계약을 제대로 체결할 만한 의사 능력이 갖추고 있었느냐, 뭐 한국어를 잘할 수 있었느냐, 대법원에 갔어야 최종적인 결론이. 만약 E씨가 11개 소송 모두 대법원에서 이길 경우 지연 이자까지 포함해 10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며칠 전 사진 한 장의 미국 증시는 물론 언론들까지 들썩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AI가 만든 가짜 뉴스로 밝혀지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이 보다 정교해진 AI의 발전이 우리 삶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모두들 실감했습니다. 오늘은 이유진 기자가 커지는 AI의 위험성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22일 아침 트위터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미 국방부 폭발이란 소식으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러시아 매체 등이 SNS로 공유했고 이를 인용해 인도의 한 방송사는 긴급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Explosion reported near Pentagon. 미 증시까지 출렁였을 정도였는데 알고 보니 AI가 만든 가짜 사진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 CNN 유명 앵커가 바이든 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That ma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predictably continued to spew lie after lie after lie. 짜깁기한 영상에 AI로 복제한 음성을 넣은 역시 가짜였습니다. AI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챗 GPT 같은 생성형 AI로 누구든 손쉽게 정보를 생산하게 됐지만 동시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뉴스들은 넘쳐납니다. You have no idea today who made the video and the image that you're viewing on a social media platform today. You honestly just don't know. How can that be okay? 선거도 안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1대1로 대화하면서 허위 정보를 생성하는 게 가능하다 보니 챗 GPT 개발자조차도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We're going to face an election next year and these models are getting better. I think this is a significant area of concern. 나아가 인간에게 실존적인 위협이 될 거란 경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We asked specifically about the existential nature of humanity. Will AI impact that? And 61% of Americans agree that it will. 위기감을 느낀 각국 정부들은 부랴부랴 규제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은 정치 광고에 AI를 사용했으면 출처를 표기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유럽연합도 규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규제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아파트가 경매에서 실거래가보다 2억 원 높게 낙찰됐습니다. 이러한 거래로 부동산 시장의 온도가 전환됐다고 봐야 할까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지난 18일 진행된 법원 경매에서 전용 84제곱미터가 26억 5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경매 낙찰가인데도 최근 실거래가보다 2억 원 이상 높습니다. 앞선 두 차례 경매에선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이번엔 45명이 몰리면서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하나 그래도 한 5천만 원, 그 다음에도 한 5천만 원 해야지 몇분 어려우면 한 2억씩. 재건축 움직임이 빨라진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풀리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규제 완화, 그리고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체 지역을 놓고 보면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수요가 많고 선호도가 높은 곳은 더 떨어지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승 전환이라고 하기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선도시장인 강남권 중심으로 미풍이 불고 있을 뿐 전체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가 마무리되고 지방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이 시행돼야 부동산 경기가 반등할 거라고 지적합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소비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일상 회복이 된 이후 옷과 여행 등 소비가 평균적으로 늘었는데 분석해보면 고소득층이 끌어올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은 지갑을 더 닫았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화장품 코너입니다. 비 오는 주말인데도 고객들로 북적입니다. 특히 고가의 명품 브랜드는 줄을 서서 대기할 정도입니다. 옛날보다는 확실히 외부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옷이나 주얼리 이런 거에 지출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파킹하는 데까지만 해도 1시간이 넘게 걸려가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지난 1분기 소비자들의 평균 소비 성향이 코로나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상위 20% 고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구입과 항공기 지출이 급증했는데 외식과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이번 달 수영복과 선글라스 매출은 지난해보다 20%, 캐리어 매출은 50% 증가하는 등 여행 관련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면 저소득층은 오히려 1년 전보다 소비 지출 비중이 줄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저소득층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의 격차가 결국은 이제 소비의 격차로 나타나서 그러한 빈번하게 구매하는 그런 상품들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소비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일상 회복에 따른 소비 성향에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매년 이탈리아에서는 전 세계 클래식카들이 모여 경연을 펼칩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자동차 포니도 복원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그저 오래된 과거로 치부하지 않고 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되새기는 건데요. 그 현장에 박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도시 코모. 넓은 호수 사이로 고풍스러운 저택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클래식함을 유지한 마을에 수십여 대의 클래식카들이 등장합니다. 100년 전 생산된 한 클래식카는 당시의 새 차 모습을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1929년 시작돼 매년 이곳 이탈리아 꼬모에서 열리는 클래식카 전시회는 다양한 클래식카가 공개되며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제 클래식카 전시회는 각 회사의 전통을 겨루는 자리가 됐습니다. BMW,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퉈 클래식카를 공개하는 이유입니다. 국내 자동차 역사의 산실인 현대차의 포니도 49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1974년 정주영 선대회장 시절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서 첫 공개된 포니 쿠페가 세월이 흘러 다시 등장했습니다. 당시 양산을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던 모델이 실물로 되살아났습니다. 외부 철판과 내장재까지 당시 설계도 그대로입니다. 과거를 정리를 하고 알면서 다시 또 미래를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옛날에 이렇게 힘들게 같이 노력했던 그런 점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자. 오래된 자동차가 단순 올드카가 아닌 미래에게 넘겨주는 헤리티지, 유산의 개념으로 재정립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태평양 섬나라 10여 개 국가 정상이 참여하는 한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이 오늘 통가 등 5개국 정상과 연쇄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태평양 도서국은 미중 패권 경쟁의 각축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회의가 어떤 의미인지 홍현주 기자가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평양의 섬나라 통가의 총리를 맞이합니다.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우리 총리님께서 신속하게 잘 대처하셔서 뒤이어 투발루와 파푸아뉴기니 등 5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이 연이어 이어졌는데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정상들과 미리 인사를 나눈 겁니다. 풍부한 해양 자원과 미래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태평양 도서국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에 있어 한미의 긴밀한 공조를 합의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방한한 정상들은 모레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 엑스포의 무대가 될 북항 일대를 둘러볼 예정인데 14개국 가운데 11개국이 개최지 투표권을 보유한 만큼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협력도 당부할 전망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윤 지지율 상승 곡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상승세를 보였는데 어떤 평가가 가능할까요?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이 위기 요인이 많아서 단정하기는 이릅니다만 이 지지율 반등 이후에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한 조사에서는 40% 중반까지 올라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주 중에만 지지율 40%를 넘긴 여론조사가 3개 정도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이 ARS가 아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하는 한국갤럽의 경우에는 올해 최고치에 근접하긴 했지만 이 횡보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놓고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이제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여러 조사에서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거 보면은 꽤 이제 회복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대통령실과 전문가들 모두 꼽는 가장 큰 반등 요인은 이 외교 성과입니다. 네. 워싱턴 선언으로 대표되는 국빈 방미는 아메리칸 파이 노래나 이 의회 연설까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 한일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G7이라는 이 주류 외교 대열에 발을 맞추면서 지지율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또 민노총과 같은 이 강성 노조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나 이 불법 집회에 대한 엄정한 대처 입장이 이 지지층 결집에도 힘을 실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이라는 게 상대방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 민주당의 위기 상황이 여권 전체 지지율 반등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른바 돈봉투 살포 의혹을 시작으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권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데 여기에 이 개딸로 불리는 강성 팬덤의 문자 폭탄 같은 파장이 계속 이어져서 이 수습이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할 만한 상황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지지율 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이유로는 바로 경제 상황인데요. 이 대통령 지지율은 금리와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이 물가나 금리, 공공요금이 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이라 이런 대외적인 악재를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 여기에 여당 또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이 획기적인 차원의 국면 전환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여당이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이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만 보인다는 건데요. 여당이 뭔가 이 주도권을 잡고 혁신적인 정책이나 조직을 꾸준하게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 대통령실 안에서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나 여당에 대한 답답함도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실 자체적으로도 뭔가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대통령실은 이 국민과의 소통, 이 접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취임 2년 차를 맞는 기자회견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또 윤 대통령 부부가 오늘 한 동물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했는데 이 지난해 입양한 은퇴 안내견의 부모로 나와서 이 과거 유선했던 사연을 공개하면서 소통의 폭을 넓혀가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제 아이를 가졌다가 아이를 잃게 되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셨는데 그 아이들 밥해줄 생각에 기뻐가지고 잠시 그 고통을 잊으시더라고요. 사지 마시고 입양하세요.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윤 지지율 상승 곡선의 느낌표는 실적이 실력이다로 뽑아봤습니다.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외교와 이 각종 정책의 정상화를 앞세운 국정 방향성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뜻이 담겼을 겁니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전히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 집권 2년 차에 돌입한 만큼 방향성은 물론 이 국정의 톤앤 매너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는 선관위는 성역입니다. 자녀 특혜 채용으로 선관위 사무처 2인자가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그동안 선관위에 대한 견제는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네, 이 장관급인 사무총장과 이 차관급인 사무차장 두 핵심 인사가 물러나긴 했지만 이 단지 이 동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런 여론이 높습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이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소쿠리 투표 논란이나 북한 해킹 논란이 있을 때 감사원 감사나 국정원 보안 점검을 거부했는데 그동안 너무 성역화됐다는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 소쿠리 투표 논란 때 선관위원장과 또 사무총장이 물러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지난 대선 사전 투표 과정에서 이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서 부실하게 운반하고 관리해서 소쿠리 투표함 소동이 일었는데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들어가려고 하자 선관위는 이 헌법이 보장하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선관위 고발에서 시작된 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도 논란인데요. 이 논란으로 국민의당은 사실상 공중분해됐고 당시 대선 주자였던 안철수 의원이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에 이어서 2019년 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났지만 선관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었죠. 네, 2018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김대년 당시 사무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차기 상임위원은 정치에 오염된 선관위 내부 출신이 아닌 덕성과 품성을 두루 갖춘 중립적인 외부 인사께서 오셔서 선관위를 더욱 발전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얼마나 정치 편향 인사나 이 갈등이 심하면 사무총장이 사퇴변으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이런 논란 이후에도 문재인 대선 캠프의 특보로 이름을 올렸던 인사가 이 상임위원회에 임명돼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으로도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 같아요. 마침 문재인 정부 막바지인 지난해 5월 임명된 이 위원장인데 여당에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은 겁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선관위는 성역의 느낌표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정치학에서 꾸준히 인용되는 영국의 격언이죠. 이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나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인 만큼 선관위 스스로 헌법기관의 본래 취지를 지켜내기 위해선 이 환골탈태에 가까운 이 개혁이 필요할 겁니다. 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5월의 마지막 일요일 저녁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세계 3대 마임 축제 중 하나인 강원 춘천 마임 축제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연휴 내내 비가 내리면서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참가자들은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축제를 만끽하는 모습인데요. 오늘부터 8일간 다양한 공연과 또 프로그램이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은 내일 오전까지, 충청권은 내일 오후까지, 남부지방은 모레까지도 비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특히나 충청 이남 지역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경북 서부와 전북에 최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집중을 하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에도 최대 8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서울 등 수도권과 중부에도 5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오면서 오늘까지는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치는 서울은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23도, 부산 22도로 충청 이남 지역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경기 남동부에는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겠고요. 제주에 내리는 비는 금요일까지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동하실 때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8일 일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